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퍼붓던 빗줄기가 거대한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것과 같아서 침실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새벽이시라는 시간은 도시의 소음조차 잠재우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태양그룹 비서실장 송하은의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는 그 정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요란하게 진동하며 그녀의 얕은 잠을 단번에 깨워버렸다. 하은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습관적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고, 액정 위로 떠오른 민도준 회장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서늘한 공포와 익숙한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들어 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대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인사말 없이 차갑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만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선고에 가까웠다. 지금 당장 한남동 자택으로 오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과 더불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잔인한 유의가 섞여 있었기에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알겠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통화를 종료해야만 했다. 도준이 취임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호출은 거의 매일 밤 반복되고 있었고, 이는 명백히 업무의 연장이 아닌 사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그녀 역시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은은 서둘러 옷장에서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고, 거울 속 여자는 대학 시절 환하게 웃던 그 싱그러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생기 없는 인형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악마라고 불리는 남자 곁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그가 주는 모멸감을 생명수처럼 받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후벼 팠다. 빗길을 뚫고 한남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하은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7년 전 도준과 함께 거닐던 캠퍼스의 벚꽃길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 기억마저 이제는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택시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서자 경비원들은 익숙하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고, 하은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현관까지 뛰어갔는데, 차가운 빗방울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비로소 자신이 맹수굴에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현관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고,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값비싼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민도준이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하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잔을 천천히 흔들었고, 얼음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만이 그 넓은 공간을 위태롭게 채우고 있었다. 도준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고,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내일 아침 회의에 필요한 자료인데 검토가 부실한 것 같으니 다시 확인하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핑계에 불과했다. 완벽주의자인 하은이 처리한 서류에 오류가 있을 리 만무했으나,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젖은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치고 묵묵히 서류가 놓인 탁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은이 펜을 들고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그의 그림자가 하은의 위로 길게 드리워지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도준은 일부러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릴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멈칫거리며 그녀의 긴장을 즐기는 듯 했고, 귓가에 다가가 비릿한 위스키 향을 풍기며 이 시간에 부르는 것이 추가 수당 때문이냐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하은의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며 오직 서류 속의 활자들에만 집중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변해버렸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하은은 죄책감과 억울함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기분이 들었다. 도주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하은이 보고 있는 서류 위로 던지듯이 떨어뜨렸고 팔랑거리며 떨어진 종이 조각은 마치 하은의 자존심처럼 초라하게 구겨져 있었다.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리고 떠난 여자라는 오해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이제는 그를 집어삼킨 괴물이 되어버렸고 그는 그 괴물의 먹이로 하은을 선택한 것이 분명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지 않고 옆으로 조용히 밀어놓으며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은 이 문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 도주는 그런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거칠게 하은의 손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고 강한 힘에 이끌려 일어선 하은은 도준의 가슴팍에 부딪히며 그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이마에 닿자 하은은 순간적으로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몰래 입을 맞추던 그 아련한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으나 곧바로 입술을 깨물며 현실을 자각했다. 도주는 하은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이 꽉 쥐며 너의 그 가식적인 표정이 정말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지만 그의 눈빛은 말과는 달리 하은의 얼굴 구석구석을 탐색하듯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짓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그가 여전히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은은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도 회장님 취하셨으니 이만 물러가겠다고 말하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도주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하은이 짧은 신음을 내뱉자 도주는 그녀의 양 어깨를 누르며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시선 속에는 7년 전 비 오는 날 그녀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 느꼈던 절망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네가 그때 나를 버리고 선택한 것이 고작 이런 삶이냐고 조소하며 손가락으로 하은의 젖은 블라우스 자락을 건드렸고 그 손길은 모욕적이면서도 애처로울 만큼 조심스러웠다. 하은은 차라리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감은 눈꺼풀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아내야 했다. 도주는 하은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거칠게 그녀를 놓아주었고 휘청거리는 하은을 뒤로 한 채 다시 소파로 돌아가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차갑게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공허함이 묻어 있었고 하은은 그 공허함이 자신의 가슴에도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챙겨들며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도망치듯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온 하은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거칠게 몰아쉬며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해 결국 정원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버렸고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택 2층의 어두운 창문 뒤에서 도준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한번 올려다보았고 어둠 속에 잠긴 그 집은 마치 그녀를 영원히 가두려는 감옥처럼 거대하게 솟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의 주치의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했고 이번 달 수술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만 했다. 하은은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어 나갔고
멀어지는 저택을 뒤로하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비서실장의 가면을 쓰고 그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쯤 2층 창가에 서 있던 도주는 커튼을 거칠게 닫으며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고 파편들은 바닥에 흩어지며 그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대변했다.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서로 다른 고통과 오해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앞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의 송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의 수모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 깔끔한 올림머리에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태블릿 PC를 든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오늘 회장의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도준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자 복도에 있던 모든 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하은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도주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하은은 깊은 한숨을 삼키며 곧바로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 직원들에게 커피와 조간신문을 준비시키고 오늘 예정된 임원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호출벨이 울리고 하은이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도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역광을 받아 검게 빛나는 그의 실루엣은 고독하면서도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오늘 저녁 일정을 비우라고 지시했고 하은이 이유를 묻기도 전에 대학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그 파티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라 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그들의 자제들이 모여 인맥을 과시하고 서로를 탐색하는 자리였기에 하은은 도준이 그곳에 자신을 데려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밤의 은밀한 괴롭힘과는 또 다른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시험이자 모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하은은 표정 변화 없이 알겠다는 대답을 하며 수첩에 일정을 기록했다. 도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하은을 바라보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었고 오늘 밤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그녀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화려한 조명이 샹들리에를 타고 쏟아지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인다는 명성에 걸맞게 사치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주문처럼 들렸다. 민도주는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연회장 입구에 서서 조금 떨어진 곳에 어색하게 서 있는 송하은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는 그가 오늘 아침 비서실을 통해 보낸 것이었다.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그 드레스는 평소 단정한 정장 차림만 고수하던 하은에게는 지나치게 파격적인 옷이었지만 그녀는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는 듯이 창백한 얼굴로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도주는 잔에 든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7년 전 대학 축제날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하은은 10,000원짜리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웠다. 당시 가난한 고학생으로 위장했던 자신에게 하은은 길거리 떡볶이를 사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어주었고 도주는 그 맑은 미소에 영혼을 빼앗긴 채 평생 그녀만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수했던 기억은 그녀가 돈 봉투를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배신감으로 얼룩진 증오와 설명할 수 없는 애증뿐이었다. 하은은 도준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벌떼처럼 귓가에 윙윙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양그룹의 새로운 주인인 민도준이 과거의 연인을 비서로 부리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들의 시선은 하은을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나 팔려온 노예처럼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곳에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에 애써 태어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버텨야만 했다. 그때 대학 동창이자 현재는 경쟁 그룹의 임원인 박상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은에게 다가왔고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드러난 어깨와 쇄골 라인을 훑어보며 천박한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도준이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옛날에는 그렇게 고고한 척 하더니 결국 돈맛을 보고 나니 별 수 없었던 모양이라며 빈정거렸고 하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툭 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하은은 모욕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도준의 사업에 해가 될까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던 도준의 가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도준은 하은이 박상무의 조롱에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보며 묘한 분노를 느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은이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 많은 돈을 가진 남자에게 꼬리를 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욕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도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미간을 찌푸렸다. 박상무는 하은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미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한 걸음 더 다가와 하은의 허리에 손을 감으려 했고 오늘 밤 파티가 끝나면 내 별장에 가서 옛 추억이나 이야기하자며 역겨운 제안을 속삭였다. 하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박상무는 끈질기게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고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살기가 덮쳐왔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도준이 던진 샴페인 잔이 박상무의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리며 음악 소리마저 뚝 끊겨버렸다. 성큼성큼 다가온 도준은 박상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평소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이 뒤집힌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내 비서에게 손을 대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 소나기 힘은 이미 경고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박상무는 얼굴이 붉어지며 컥컥거렸고 주변의 경호원들이 달려와 말리려 했지만 도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도준의 팔을 붙잡으며 제발 그만하시라고 애원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박상무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쓰러진 박상무를 내려다보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거나 내 사람을 건드리면 그땐 그룹 차원에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옷매무새를 거칠게 정리하며 하은의 손목을 낚아채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플래시 세례가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은을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그의 소나기 힘은 너무나 강해서 하은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다. 차에 태워진 하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준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고
운전석에 앉은 도주는 핸들을 으스러져라 꽉 쥐며 억눌린 감정을 사귀고 있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차 안에는 빗소리와 엔진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위태롭게 섞여 흐르고 있었다. 도주는 운전하는 내내 하은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백미러를 통해 비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도주는 한강공원 둔치에 차를 급정거시켰고 시동을 끈 채 한참 동안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하은을 노려보았다. 그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소리쳤고 네가 돈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없는 여자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산티나게 구는 꼴은 정말 못 봐주겠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하은은 그 말에 심장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회장님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참았을 뿐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도주는 하은의 그 차분함이 더욱 견딜 수 없다는 듯 조수석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고 네가 언제부터 내 체면을 생각했느냐며 7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날 때는 내 심정이 어떨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간절한 절규가 숨겨져 있었고 하은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솟는 진실을 억누르느라 숨이 막혀왔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계모의 계략으로 인해 도준이 상속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고 그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은은 시선을 피하며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으로 핸들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하은의 무릎 위로 던지며 그따위 놈들에게 추파를 던지느니 차라리 나한테 국어를 하라고 소리쳤고 그 돈이면 내 병든 어머니 약값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잔인하게 덧붙였다. 하은은 무릎 위에 흩어진 지폐들을 바라보며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손을 뻗어 돈을 줍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차창 밖으로 흐르는 강물만을 바라보았다. 도주는 하은이 돈을 줍지 않자 의아함을 느꼈고 그녀의 낡은 가방과 닳아버린 구두굽이 눈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만약 그녀가 거에게 돈을 받고 떠났다면 왜 지금 이토록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유혹들을 뿌리치고 자신의 곁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하은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을 보게 만들었고 7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하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뜬 요양병원이라는 글자를 본 하은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도준의 시선을 피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니 급히 와달라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하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지금 당장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도준은 하은의 손을 낚아채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회장님께서 가실 곳이 아니라고 거절했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도준은 빗속을 달리는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수첩이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 사이에서 7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싸구려 머리핀 사진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고 숨이 참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사진 뒷면에는 도준아 미안해.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라는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고 도준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을 느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도준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으며 그는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다. 도준은 시동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수첩을 움켜쥐고 멍하니 앞을 응시했고 그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병원에 도착한 하은은 응급실 복도를 정신없이 달려갔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하은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하며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말라고 빌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도준의 독설과 박상무의 비웃음이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어머니의 생명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니 비극적인 결말 앞에서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도준은 차 안에서 하은의 수첩을 밤새도록 읽어내려갔는데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하은이 겪었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도준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받은 돈은 계모의 협박으로부터 도준을 지키기 위한 위자료가 아니라 침묵의 대가였고 그 돈마저도 어머니의 수술비로 인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준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빗소리에 섞인 그의 통곡은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날이 밝아오자 도준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차를 몰아 회사로 향하지 않고 하은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도준은 안내 데스크에서 하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확인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을 속이고 두 사람을 갈라놓은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피해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맹세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 끝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하은의 작은 등을 발견한 순간 도준의 발걸음은 멈췄고 그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병원 복도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송하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민도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좋은 VIP 병실을 마련하고 모든 병원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처리하라고 조용히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읽은 수첩 속의 내용과 눈앞에 있는 여자의 초라한 현실 사이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같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끌어안고 울기에는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도준은 감정을 억지로 갈무리하며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하은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나자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당장 이동해야 한다고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울산 공장에서 노동조 하원들과 용역 깡패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도준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계모 최 여사의 치밀한 계략임이 분명했고 도준은 이 사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하은을 대동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하은은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도준의 알 수 없는 태도, 변화 때문에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창밖만 바라보았고 도준은 백미러로 그런 그녀를 훔쳐보며 7년 전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지금 섣불리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그녀를 노리는 적들에게 또 다른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끓어오르는 속을 다스려야만 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공장 정문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시위대와 곤봉을 든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고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광경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했다. 도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시위대 중 일부가 도준을 향해 욕설을 퍼붓으며 계란과 물병을 던지기 시작하자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둘러싸고 방어막을 형성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도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아오는 오물들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정장에 더러운 얼룩이 묻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준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경호팀에게 냉철하게 지시를 내렸다. 도준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하은의 등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는 하은의 팔을 잡아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며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소리쳤지만 하은은 회장님을 보좌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쇠파이프를 들고 도준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도준의 머리를 겨냥해 파이프를 휘둘렀고 도준이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피하려던 찰나 하은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도준을 감싸 안으며 대신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하은의 몸이 도준의 품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등에서 찢어진 블라우스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자 도준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채 오직 하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렸다. 도준은 쓰러지는 하은을 받아 안으며 짐승 같은 고함을 질렀고 눈앞이 붉게 물드는 분노 속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남자의 얼굴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는데 그 살기에 눌린 남자는 뒷걸음질 치다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도준은 하은을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 올리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주변의 상황이나 기자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품에 안긴 하은의 상태만을 확인하며 미친 사람처럼 안전한 사무실,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임시로 마련된 회장실 소파에 하은을 눕힌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 상자를 찾으며 하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고 하은은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에서도 도준의 옷깃을 잡으며 회장님은 다치지 않으셨냐고 묻는 미련한 모습을 보였다. 도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거칠게 말했지만 그의 손길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은의 찢어진 옷자락을 걷어내고 상처 부위를 살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였지만 하얀 등 위로 흐르는 피를 보자 도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그는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의 시선이 타박상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흉터 하나에 고정되었다. 그 흉터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길고 흉측한 자국이었는데 위치나 모양으로 보아 꽤 오래전에 생긴 것이 분명했고 도준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7년 전 비 오는 날 하은이 이별을 고할 때 옆구리를 감싸쥐고 식은 땀을 흘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단순히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해 생긴 상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도준의 손끝이 그 흉터를 스치자 하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도준은 소독하던 손을 멈추고 낮게 잠긴 목소리로 이 상처는 대체 언제 생긴 거냐고 물었지만 하은은 시선을 피하며 별거 아니라고 얼버무렸고 그 태도는 도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도주는 하은의 어깨를 강하게 잡으며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으르렁거렸고 7년 전 우리가 헤어지던 날과 관련된 상처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하은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끝까지 입을 다물려 했지만 도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몰아세웠는데 이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안함 때문이었다. 도주는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누구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고 그 소리에 놀란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도주는 끓어오르는 화를 사기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하은은 도준의 품에 안겨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으나 도준의 강한 팔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자 결국 힘을 빼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도준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는 7년 동안 자신이 그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 그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긴 채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다. 도주는 귓가에 속삭이듯 이제 다시는 너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어 하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잠시 후 구급 대원들이 도착해 하은의 상처를 처치하는 동안 도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오늘 공장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의 배후를 낱낱이 조사해 보고하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특히 최 여사의 자금 흐름과 7년 전 하은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내라고 지시하며 만약 작은 단서라도 놓친다면 너희들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화를 끄는 도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연인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준비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처치를 마친 하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도주는 그녀를 다시 자리에 앉히며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했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하은은 회장님 재킷이 더러워진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도주는 말없이 그녀의 재킷 단추를 직접 채워주며 너보다 소중한 옷은 세상에 없다고 나지막하게 말해 하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 순간 하은은 도준에게서 과거 대학 시절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던 다정한 남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했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끼며 혼란스러움과 설렘을 동시에 맛보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주는 하은이 잠들 때까지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체온과 진심이 전해지는 듯했다. 하은은 잠결에도 도준의 손길을 느끼며 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고 도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수시로 확인하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했다.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도준의 휴대전화로 비서실에서 문자가 도착했고 거기에는 최 여사가 오늘 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도준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준은 문자를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언젠가 터질 고름이라면 지금 확실하게 짜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든 하은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차의 속도를 높이며 오늘 밤이 지나면 태양그룹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 도주는 하은의 손등에 짧게 입을 맞추며 너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 여자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 속삭였고 어둠 속을 질주하는 그의 차는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민도주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노려보며 미간을 좁히고 있었다. 그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돌아온 직후 비서실장 송하은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뒤 곧바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정보팀장인 강 실장을 불러들여 7년 전 그날의 모든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하라고 지시했었다. 도주는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배신의 순간이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자 그동안 절대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이 두려우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강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도준의 심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회장님께서 알고 계시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고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도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직접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맹수처럼 훑어내려갔다. 서류에는 7년 전 하은이 도준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알려진 5억 원의 거액이 그녀의 계좌에 입금된 지 불과 10분 만에 최 여사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이 이체된 명목이 하은의 아버지가 진 빚을 변제하는 형식이 아니라 최 여사가 하은을 협박하기 위해 조작한 가상의 채무였다는 사실이었고 이는 하은이 돈을 챙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의 굴레를 쓴 채 쫓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도주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하은에 대한 증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악마 같은 계모의 협박을 홀로 견뎌내며 희생양을 자처했다는 사실을 깨닫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도주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이성도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하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켓을 챙겨들고 미친 듯이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한편 태양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있던 송하은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힘겹게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안위보다 도준이 이 사회에서 겪을 고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최 여사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고 그녀의 서슬퍼런 눈빛은 병상에 누운 하은을 벌레 보듯 경멸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하은의 침대맡으로 다가와 핸드백을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네가 감히 다시 도준이 옆에 붙어 있을 줄은 몰랐다며 7년 전의 약속을 잊은 것이냐고 싸늘하게 비아냥거렸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도준 회장님은 이제 과거에 힘없는 대학생이 아니며 회장님을 해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최 여사는 하은의 반항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네 병든 어미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구인지 잊었느냐고 협박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요양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거는 신웃을 했다. 최 여사는 지금 당장 도준을 떠나지 않으면 내 어머니의 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며 너 또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평생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겠다고 독사를 닮은 혀를 놀렸다. 병실 박복도에 도착한 도준은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7년 전 하은이 왜 그토록 매몰차게 자신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설 수밖에 없었다. 최 여사가 하은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하은을 협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준이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것이었기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병실 안에서 하은은 최 여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제 어머니를 건드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서라도 사모님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하은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내까짓게 무슨 증거가 있냐고 비웃었고 주제를 모르는 천한 것들은 밟아 죽여야 한다며 하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도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실 문을 발로 차며 부서질 듯 열어젖혔고 벼락 같은 굉음과 함께 등장한 그의 모습에 최 여사와 경호원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도준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최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며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냐고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의 눈빛에는 살기 이상의 광기가 서려 있어 천하의 최 여사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준은 하은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최 여사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당신이 내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내 여자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죄를 어떻게 갚을 생각이냐고 소리쳤다. 최 여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이건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당신이 7년 전 저지른 협박과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 혐의까지 모두 밝혀내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최 여사가 경호원들에게 도준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도준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강 실장과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치며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최 여사는 분한 표정으로 악담을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소란이 가라앉고 병실에 정적이 찾아오자 도준은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는데 하은은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환자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도준을 바라보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도준은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하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목이 메어 속삭였다. 하은은 도준의 눈물을 보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를 혼자 그 지옥 속에 두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들의 울음소리는 병실을 가득 채우며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도준은 하은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 너를 괴롭힌 모든 이들을 단죄할 것이니 너는 그저 내 곁에서 행복하기만 하라고 맹세했다. 진정이 된 후 도준은 하은에게 자신이 확보한 계좌, 이체 내역과 최 여사의 비자금 장부를 보여주며 이것으로 놈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몰래 모아두었던 USB를 베개 밑에서 꺼내 도준에게 건넸다. 그 USB 안에는 하은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목숨을 걸고 수집한 최 여사 파벌의 이중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 녹취록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도준이 가진 증거와 합쳐지면 태양그룹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것들이었다. 도준은
하은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도주는 병실 보조 침대에서 하은의 곁을 지키며 잠들지 못했고 하은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최 여사를 어떻게 파멸시킬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까지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의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지시했으며 최 여사의 측근들을 하나씩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고립시키는 작전을 세밀하게 지시했다. 도준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될 준비가 된 냉혹한 승부사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준은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그는 7년 전 대학 캠퍼스의 벤치에 앉아 하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하은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은 그가 잃어버렸던 시간이자 앞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미래였기에 도준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하은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아침이 밝아오자 도준은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하은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건넸는데 하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도준의 넥타이를 매주며 부디 몸조심하시라고 간절하게 당부했다. 도준은 하은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며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저녁에는 너와 함께 평범한 연인들처럼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병실을 나서는 도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고 하은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그곳을 응시하며 두 손을 모아 도준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도준이 병원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랐고 차는 태양그룹 본사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장소인 대회의실 앞은 이미 최 여사 측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과 도준의 친위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도준이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도준은 굳게 닫힌 대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심호흡을 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적들의 면면을 떠올리며 입가에 차가운 비소를 머금었다. 이제 진실의 검을 뽑아들 시간이 되었고 그 검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최 여사의 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것이며 그 폐허 위에서 도준과 하은의 사랑은 다시 꽃피울 것이었다. 태양그룹 본관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민도준이 들어서자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는데 그 눈빛들은 대부분 적대적이거나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먹잇감을 노리는 형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 맞은편에는 최 여사의 최측근이자 이번 회의만을 주도한 김 전무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는 도준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마이크를 잡고 회장의 부도덕함과 경영 능력 부재를 거론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전무는 도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는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들이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들에 불과했다. 도준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지나치게 차분하고 냉정하여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테이블 아래로 꽉 쥐어진 주먹만이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크기를 짐작게 했다. 김 전무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화면에 띄워지고 도준이 비서실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일부 이사들은 혀를 차며 도준을 향해 사퇴를 종용하는 고성을 질러댔다. 그들은 도준이 당황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도준은 마치 재미있는 광대를 구경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도준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는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정의라는 것이 고작 범죄자를 옹호하고 진실을 덮는 것이냐고 싸늘하게 반문했다. 그는 김전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충성을 맹세한 최 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고 물었고 당황한 김전무가 말을 더듬는 사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최 여사의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어제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최 여사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회의실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고 김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준은 굳어버린 이사들을 향해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주군의 실체라고 일갈하며 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화면에는 하은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 속에 자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자료들에는 최 여사와 김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도준의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조작한 주가, 조작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숫자로 증명된 그들의 추악한 탐욕 앞에 이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고 방금 전까지 도준을 공격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겁한 변명, 거리만을 찾느라 급급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도준이 준비한 진짜 결정타는 비자금 장부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녹취 파일이었는데 스피커를 통해 최 여사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녹취록 속에서 최 여사는 7년 전 대학생이었던 하은을 협박하며 네가 도준이 곁을 떠나지 않으면 네 아비의 빚을 갚아주기는커녕 네 어미가 입원한 병원을 폭파해버릴 수도 있다고 섬뜩한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해야 했던 한 여자의 피 맺힌 절규와 그를 비웃는 최 여사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찌르기에 충분했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녹취록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들이 꽃뱀이라고 매도했던 나의 비서실장 송하은이며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이 지옥 같은 비밀을 홀로 감당하며 나를 지켜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로 좌중을 압도하며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린 당신들은 경영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김 전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것은 조작된 파일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결박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수사관들이 김 전무를 비롯하여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을 줄줄이 연행해 나가는 동안 회의실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고 도준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무감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삶을 옥죄어왔던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만 도준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텅 빈 가슴을 채우는 쓸쓸함과 하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남은 이사들에게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모든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선포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다. 복도로 나온 도준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마주하며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한 도주는 운전기사를 대기시킬 틈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고 운전하는 내내 제발 하은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고 두 사람을 가로막던 오해의 벽도 무너졌으니 남은 것은 그녀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7년 전에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씨앗으로 남아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도주는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며 초조해했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침대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링거줄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침대 시트는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도준이 사색이 되어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려던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창백한 얼굴에 하은이 걸어 나왔다. 하은은 도준의 놀란 표정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잠시 세수를 하러 다녀왔다고 말했고 도준은 그대로 달려가 하은을 부서질 듯 끌어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준의 품에 안긴 하은은 그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회의는 잘 끝났느냐고 물었고 도준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은 채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고 울먹이며 대답했다. 하은은 도준의 말에서 느껴지는 안도감과 슬픔을 이해하며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두 사람은 좁은 병실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도준은 하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 차례라고 말했고 7년 전 우리가 꿈꾸었던 그 소박한 행복을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오후 도준은 하은의 어머니가 계신 중환자실을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잠든 예비 장모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해 반드시 건강을 되찾게 해드리겠다고 하은에게 약속했다. 하은은 도준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대학 시절 도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순수하고 맑은 그 모습 그대로여서 도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도준은 하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 우리 어디로든 떠나자고 제안했고 회사 일은 잠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두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잃어버린 7년을 보상받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 불청객의 등장으로 깨지고 말았는데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도준의 이복 동생인 민석이었다. 민석은 어머니인 최 여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 급히 귀국한 상태였고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도준과 하은을 번갈아 노려보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분과 해외 투자자들을 동원해 도준의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며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도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민석에게 가까이 다가가 내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안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누구 앞에서 협박이냐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는 민석에게 네가 해외에서 유용하고 있는 불법 자금에 대한 증거도 이미 확보해 두었으니 선택은 네 몫이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민석은 도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다 씩씩거리며 병실을 나갔다. 하은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싸움에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지만 도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런 녀석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도준은 하은을 병원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그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7년 전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다며 이제 우리의 인생에도 비는 그치고 햇살만 비출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하은은 도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도주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질 무렵 도주는 하은에게 잠시 보여줄 것이 있다며 그녀를 차에 태웠고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차를 몰았다. 도착한 곳은 7년 전 두 사람이 미래를 약속하며 함께 살 집을 짓기로 했던 작은 언덕 위의 공터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림 같은 2층 집이 완공되어 은은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도주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은에게 네가 떠난 후에도 나는 언젠가 네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이 집을 짓고 기다렸다고 고백했고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준의 손을 꼭 잡았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 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따스한 오렌지빛 조명이 실내를 비추자 송하은은 숨이 다를 듯한 감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곳은 7년 전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냅킨에 장난스럽게 그렸던 꿈의 집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하은이 좋아하던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그녀가 언제나 꿈꾸던 작은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도준이 지난 7년 동안 이 공간을 채우며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그 절절한 마음이 사물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도준은 하은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허리를 감싸 안으며 너 없는 이 집은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이곳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고 고백했다. 하은은 도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끼며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듯 깊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의 간극을 메워 나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지난날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준은 하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네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아서 잠들면 깨어날까봐 두렵다고 속삭였다. 하은은 도준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도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실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발신자는 강 실장이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는 최 여사의 구속에 앙심을 품은 민석이 해외 헤지펀드와 결탁하여 태양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도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변했고 하은 역시 비서실장의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와 즉시 태블릿 PC를 켜고 현재의 주가 동향과 언론 보도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어머니의 구속을 도준의 패륜적인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고 불확실성에 공포를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에 합류하면서 태양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도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매며 이복 동생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하은은 침착하게 도준의 손을 잡고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놈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니 우리가 가진 히든카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빛나고 있었고 도준은 그런 하은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이 본사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내부는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임원들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도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동요하지 말라며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기업의 본질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민석이 끌어들인 헤지펀드의 실체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임을 밝히고 우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면 놈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도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위에 임원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은은 그 옆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준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했다. 그때 상황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민석이 사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도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제 곧 회사는 내 손에 넘어올 것이고 너와 네 비서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민석은 자신이 확보한 우호 지분이 이미 과반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며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소리쳤지만 도준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도준은 민석에게 네가 믿고 있는 그 해외 자본이 과연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으냐고 되물으며 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는 민석이 해외 도박장에서 거액을 탕진하고 회사 돈을 횡령하여 도박 빚을 갚은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화면에 뜬 자신의 치부를 본 민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도준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민석의 앞으로 걸어가며 네가 주식을 매도하며 주가를 떨어뜨린 진짜 이유는 경영권 확보가 아니라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한 자금 마련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도준은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모든 자료를 넘겼으며 지금쯤 네가 고용한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너를 버리고 도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흘리다 도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석이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상황실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주가 그래프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직원의 외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고 하은은 그런 도준에게 다가가 수고하셨다고 말하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도준은 물을 받아 마시지 않고 하은을 와락 끌어안으며 네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직원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승리와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이제 태양그룹을 위협하던 모든 암적인 존재들은 제거되었고 도준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유일한 지배자이자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다.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도준과 하은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오늘은 하은 어머니의 심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회사에서의 전쟁보다 더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하은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준은 하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며 장모님은 강인한 분이시니 반드시 이겨내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위로했다. 그는 하은이 지난 7년 동안 겪었을 외로움과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몇 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오자 하은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고 도준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고 도주는 하은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으며 정말 다행이라고 함께 기뻐했다. 그동안 하은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완전히 내려지는 순간이었고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마취에서 깨어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도준과 하은은 면회실 유리창을 통해 평온하게 잠든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기계 장치들이 떼어지고 편안해진 얼굴을 보자 하은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도준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복해지는 일뿐이라고 말했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준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하은을 기다리게 한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경영 정상화 선언과 동시에 민도준 회장과 송하은 비서실장의 결혼 발표가 포함된 내용이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인정받고 싶었다. 도준이 전화를 끊고 돌아보자 하은이 로비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석양을 등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처럼 아름다워 도준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준은 하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배가 고프니 우리 7년 전처럼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회장님이 그런 서민 음식을 드셔도 되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도준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비서실장은 회장의 식성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높은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의미했고 그들은 소박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분식집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튀김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도준은 어색한 젓가락질로 떡볶이를 집어 하은의 입에 넣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그들은 7년 전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은은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는 도준의 다정한 손길에 가슴이 설레었고 도준은 오물거리는 하은의 입술을 보며 평생 이 모습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거닐며 밤바람을 맞았는데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들의 밤을 수놓고 있었다. 도준은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고 놀란 하은의 눈앞에 그것을 열어보였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7년 전 도준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샀던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는데 도준은 하은이 떠난 후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깨끗이 닦아 보관해 오던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며 나랑 결혼해달라고 프러포즈했고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하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반지가 조금 낡았지만 내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더 새롭고 단단하다고 말했고 하은은 이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보다 더 소중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배경으로 깊게 입을 맞추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몰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에도 도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사 내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최 여사의 잔당들을 완벽하게 뿌리 뽑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이었다. 그는 내일 출근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능력 위주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고 하은을 비서실장이 아닌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승진시켜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주는 하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부터는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고 하은은 도준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한 미소로 화답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을 무렵 언덕 위의 2층 집 정원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민도준과 송하은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이 집 앞마당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한 예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정원 곳곳에는 하은이 좋아하는 하얀 수국과 리시안 셔츠가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은 하객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들었으며 따뜻한 햇살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도주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는데 천하의 태양그룹 회장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계약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로 꾸며진 1층 거실에서 하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단아한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드레스는 그녀의 청초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곁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하은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하은 역시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메이크업이 지워질까봐 애써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은에게 지난 세월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제는 도준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덕담을 건넸고 하은은 어머니가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창밖에서 도준이 입장 준비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오자 하은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7년 전 꿈꾸었던 신부의 모습과 겹쳐지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야외 웨딩 마치의 선율이 울려 퍼지자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도준이 먼저 입장을 마쳤고 곧이어 하은이 아버지 대신 도준의 손을 잡기 위해 버진 로드 입구에 섰다. 도준은 천천히 걸어오는 하은을 바라보며 숨이 참을 듯한 아름다움의 넋을 잃었는데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지난 7년 동안 겪었던 오해와 증오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밤 그녀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기억과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덮여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눈부신 햇살 아래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하은만이 존재했다. 도주는 단상 아래까지 마중 나가 하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았고 그녀의 귀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속삭이며 에스코트했다. 주례없는 예식으로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도주는 하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맹세의 말을 이어갔다. 그는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을 걸었던 그 시간들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추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은 역시 도준의 손을 잡고 당신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다시는 우리 사이에 비밀이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사랑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의 하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도준과 하은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후 태양그룹은 도준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 덕분에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사내 분위기 또한 수직적인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로 탈바꿈했다. 하은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도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는데 그녀의 꼼꼼하고 배려심 깊은 일 처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과거 도준의 비서로서 그림자처럼 지내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했고 도준은 그런 하은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외조의 왕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는 동료이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서로의 피로를 풀어주는 다정한 연인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도준과 하은은 편안한 차림으로 모교인 대학교 캠퍼스를 찾았는데 교정은 7년 전과 다름없이 활기찬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고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익숙한 길을 걸으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했는데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도준은 하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즐겼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들을 보며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도준은 피식 웃으며 우리가 아직 대학생처럼 보이나 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은은 도준의 코를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회장님 주책이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과 눈을 맞추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만약 시간을 되돌려 7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나를 떠날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제는 당신을 믿고 함께 싸우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도준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하은을 꼭 끌어안으며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면 된다고 속삭였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들은 7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충만감을 느꼈다. 해질 무렵 그들은 캠퍼스를 빠져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는데 도준은 운전대를 잡으며 하은에게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하은은 냉장고에 재료가 많으니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했고 도준은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다 맛있다고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 담긴 사랑의 빛보다는 밝지 못했다. 이제 도준은 더 이상 밤마다 비서를 불러내 과거를 캐묻는 고독한 총재가 아니었고 하은 또한 돈 때문에 떠났다는 오명을 쓴 비운의 여인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그저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는데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가정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준은 식탁을 차리며 문득 하은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고 도준은 하은의 어깨에 기대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했다. 하은은 도준의 손을 잡고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알렸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가 서로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는데 도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고
하은의 가슴에는 불안 대신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일 아침이면 다시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지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이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사랑은 비온 뒤에 굳어진 땅처럼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미래의 페이지들은 언제나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었다.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길었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